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오늘은 그림 산책 8회로 반고흐의 한 켤레의 구두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반고흐는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서양 화가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넘버1에 등록할 만한 화가죠. 말 그대로 낡은 구두 한 켤레가 있습니다. 배경이 뚜렷하지 않아서 이게 어떤 공간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던 신발인지를 알 수가 없죠. 뭐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한눈에 봐도 낡은 구두예요. 한 몇 년 이상은 닦았을 것 같지 않아서요. 색도 여기저기 발해 있고요. 보면은 끈도 풀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해져서 여러 번은 끊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진 끈을 묶어서 다시 쓰고 했던 신발일 것 같고요. 낡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라도 신고 나가면은 밑창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질척거릴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예상컨대 발밑에는, 밑창 밑에는 흙이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쪽 신발은 목이 위로 올라와 있지만 한쪽 신발은 낡아서 목이 접혀져 있어요. 거의 비스듬히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 딱딱한 구두 신발이 거의 해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구두를 그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획기적인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화가들에게 구두를 하폭 가득히 그린다는 것은 상시 이하의 짓이었거든요. 물론 손만 그리든가 발만 그리든가 아니면 신발도 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 자체가 완결적인 작품으로서 그려진 것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습작을 위한 도구 정도였다라고 봐야 돼요. 습작을 위한 도구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이제 완성된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과정이죠. 연습하면서 조금씩 그 세부 묘사를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 뭐 그런 정도로는 그린 적이 있어도 신발 자체를 하나의 독자적이고 완결적인 작품으로 완성하는 경우는 없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들은 풍경화라든가 정물화라든가 이런 걸 익숙하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완결적이고 독자적인 그림으로서 인정받은 건 오래되지 않았어요. 중세 때까지 또 근대에 들어와서도 초기에는 풍경화는 말 그대로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배경 정도로만 쓰였거든요. 정물화도 마찬가지로 인물 배경으로는 들어가도 사과라든가 아니면 물 주전자라든가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가치를 지니는 묘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잔에 와서 정물화라는 게 독자적인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죠. 그 이후 지금까지는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구두 한 짝을 덜렁 놓고 뭐 다른 어떤 정물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구두 한 켤레를 그냥 그대로 묘사하는 경우는 그 이전까지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획기적인 새로운 시도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해요. 하지만 이 고흐의 한 켤레의 구두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러한 점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 반세기 가까이 철학적인 논쟁의 대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어요. 그림은 철학적인 논쟁의 매개가 되는 경우가 서양에서는 꽤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림 자체가 이미지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상이라든가 또 화가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둘러싸고 철학자들이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철학적인 논의를 정당화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반박하는 데 쓰는 경우들이 많아서 의외로 철학적 논쟁의 대상이 된 그림들이 꽤 있는 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고흐의 그림만큼 뜨겁게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아마 드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실존주의 철학의 대부라고 흔히 불리우는 하이데거가 예술작품의 근원이라는 책에서 이 고흐의 구두 그림을 가지고 자기의 논의를 펼쳐나간 적이 있어요. 철학이기도 하고 미학이기도 하죠. 한번 볼까요? 그림 속의 구두를 그저 응시하는 한 그 도구의 존재 의미를 경험할 수 없다. 도구 밖으로 드러난 어두운 틈으로부터 들리를 나선 촌안악의 고통이 응시하고 있으며 구두 무게에는 거친 바람이 부는 밭고랑을 걷는 강인함이 쌓여 있고 구두 가죽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가 깃들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언뜻 들으면 뭐 그저 그런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논의 안에는 비수가 들어있어요. 아주 따가운 비판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문장을 보면은 그림 속의 구두를 그저 응시하는 한 그 도구의 존재 의미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두를 그저 응시한다는 건요, 그 이전에 철학이나 미학이 가지고 있던 경향, 어떤 경험주의적이거나 아니면 합리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비판이에요. 경험론은요, 말 그대로 사물을 객관적인 눈으로, 과학적인 눈으로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합리주의도 그런 경향이 강하죠. 구두를 볼 때, 아, 저거는 재질이 구두냐, 가죽이냐, 천이냐. 그 다음에 저 구두는 무엇을 할 때 쓰던 구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신던 거냐. 뭐 이렇게 겉으로, 외양으로 드러난 것들 중심으로 관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객관적인 관찰이죠. 그리고 그 관찰을 넘어서는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그거는 불필요한 상상이거나 아니면 감상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엄밀하고 정밀한 규정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경험론과 합리론의 경향이었고, 그것을 따르는 미학이었다라고 보면은 정확할 겁니다. 바로 하이데거는 그런 식의 작품 이해, 작품 해석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구두를 봄으로써 그 구두의 그 어두운 틈 있잖아요. 발이 들어가는 곳. 거기에서 우린 무엇을 봐야 되느냐? 초난악의 고통을 응시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지의 어떤 거친 숨결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이 곡식을 거뒀을 때 풍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 구두로부터 볼 수 있을 때 제대로 작품 감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존주의 철학자답게 구두라는 하나의 도구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 또 사용하는 상황 속에서의 실존적인 그 삶의 모습이 응축되어 있는 것으로서 작품을 바라보는 거죠. 도구는 그 도구 자체의 재질이라든가 위치가 아니라 그것이 쓰이는 상황 속에서 바라볼 때 그 도구의 존재 의미, 실존적인 의미가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상과 또 주체의 통일적인 내용과 형식의 통일을 추구하는 방식인 거죠. 형식이라는 것은 그리는 대상을 말하는 걸 거고요. 그리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이라는 것은 그 속에 응축되어 있는 삶의 모습, 일상적인 인간적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걸 텐데, 이 두 가지 내용과 형식이 통일됐을 때 훌륭한 작품으로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이에 대해서는요, 미국의 미술사학자인 유명한 샤피로라는 사람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반박을 하냐? 첫 번째 반박은 이겁니다. 이 구두가 어떻게 초난악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밭일과 연관됐다라고 확신할 수 없다. 아니, 반대로 이 구두는 도시에서 도시 사람이 신던 구두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그림이 그려진 1886년에 고흐는 동생 테오와 함께 파리에 있었거든요. 신경발작이 심해져서 파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밭일을 나간 농촌 안악의 신발이 아니라 고흐 자신이 신고 파리의 온갖 거리를 돌아다니던 그런 신발이다. 그런 점에서 고흐에 주목해야지 왜 농촌과 밭일에 주목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숨어 들어가 있냐면요, 예술작품이란 그 작가의 자의식의 표현이다. 특히 그것이 화가가 신고 있던 어떤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아니면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자기와 연관된 사물을 그릴 때는 자기의 내면을 투영해서 그리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자화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의 자의식이라든가 내면 세계를 살피는 일에서 어떤 작품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주관적인 어떤 접근, 미술에 대한 주관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또 한 사람의 철학자가 가세합니다. 논쟁에.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론이라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인 데리다가 가세를 하는데요. 데리다는 하이데거와 샤피로 두 사람 모두를 비판합니다.
먼저 하이데거는 어떻게 비판하냐 하면은, 아니 이 구두가 어떻게 초난하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샤피로 말이 맞다 이거예요. 초난하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이 그림이라든가 당시 상황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요, 샤피로도 동일하게 비판합니다. 이게 또 왜 고흐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옆집 사람의 것일 수도 있고 어디에서 본 사물일 수도 있는 거지, 고흐가 신던 거라고 말할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느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구두가 한 켤레, 한 쌍이라고 볼 근거는 또 어디 있느냐. 다른 신발에 다른 한 짝짝을 갖다 놓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보면은 뭐 그럴듯한 면이 있기는 해요. 데리다의 말이. 왜냐하면은 사실 신발을 보면은 이 발 바깥쪽이 신발이 이렇게 더 튀어나와야 있잖아요. 발 모양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구두를 보면은요, 구두 쪽에서 보면 그 왼쪽, 우리가 보기엔 오른쪽이죠. 그쪽이 더 둥글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왼쪽 신발 두 켤레를 갖다 놓은 것일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한쪽은 목이 충분히 서 있고요. 한쪽은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해말이 없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기에 왼쪽 구두가 더 낡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뭐 데리다의 말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한 쌍의 구두라고 단언할 근거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철학적인 혹은 미학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요, 하나의 확실한 존재, 구두라는 존재를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는 것 잘못이다. 그리고 또 해석이 마치 그림에 대한 참된 해석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논의를 풀어나가는 것도 잘못이다. 예술작품에는 그런 진리는 없다. 확실한 하나의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고 확실한 하나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와 대상 모두 불확실한 것이 현실이다. 구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인간이 마주치는 온갖 세상에서의 현상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철학이나 미학적인 견해에서 주체나 존재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해체라 그러죠. 완결적인 논의라든가 진리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것이 거기에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걸 볼 뿐이고 그 부분만 볼 수 있다. 뭐 이런 논의라고 봐야 되겠죠. 먼저 하이데거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됐던 데는 나름대로 근거는 있어요. 그 자화상이 1886년에 그린 자화상인데요. 85년까지는 농촌에서 살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1886년 5년에 농촌에 살 때 동생 태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농촌을 그리려면 농부처럼 밭에 나가서 여름에는 땡볕에서 겨울에는 눈과 서리를 견디면서 농부와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야. 겨울에 당근을 캐던 안악을 보았는데 그녀를 요 며칠 열심히 쫓아다녔어.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농촌에서 밭일을 하는 안악을 관찰하고 어떤 그들의 삶이라든가 뭐 고단한 일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수학에서의 기쁨이라든가 혹은 출산에 대한 조바심, 또 출산 이후 육아로부터 오는 어려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봐왔던 거죠. 그리고 농촌의 모습, 또 농부의 모습을 제대로 그리려면은 바로 그러한 농부의 삶에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된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가 농부가 된 것처럼 그들과 일상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제대로 농부나 노동자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농민이나 노동자만큼 그리기 어려운 대상도 없다.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요리와 바느질하는 농촌 안악을 그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방법은 딱 하나, 스스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접하고 그들을 묘사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작업과 농촌의 삶을 굉장히 밀착시켜서 이해했던 것이 고흐였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이데거가 이 한 켤레의 구두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해내는 내용이 나름의 근거가 있는 거긴 하죠. 또 샤피로의 연관 근거를 보면은요, 1886년 들어서서 고흐는 신경발작이 심하대요. 그러면서
동생이 있는 파리로 가게 되고요. 파리에서 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렸던 그림들을 보면은 도회적인 요소가 꽤 많아요. 파리의 밤거리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한 켤레의 구두를 비롯해서 신발 그림을 7점이나 그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화병 속에 꽂힌, 즉 자연의 해바라기가 아니라 화병 속에 꽂힌 도시의 해바라기 작품도 이쯤에 그렸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대도시의 도회적인 삶을 살던 고흐였기 때문에 고흐의 당시 상황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느낌을 그림에 담았을 거다. 이 자화상 86년에 이 자화상 속의 고흐는 도시인이었다. 그러므로 고흐에 주목해서 이 구두라는 작품을 봐야 된다라는 샤피로의 논의도 일정하게는 근거는 있어요. 하지만요, 말 그대로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데리다의 논의가 사실은 더 설득력은 있죠. 이거를 농촌 안악의 구두라고 볼 근거는 사실은 없어요.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면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고흐의 신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고흐 스스로가 이거 내 구두야 라고 그림을 그린 직후에 써놓은 글도 없는 거고요. 친구가 이건 고흐 구두였어 라고 당시에 말하는 어떤 기록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지만 이걸 한 쌍의 구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엄밀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화가가 이거에 자기 그 작품에 대해서 글이라든가 이런 걸로 남겨놨다 하더라도요, 그게 진리인지는 의심스럽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내면과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나 글이 일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논리적으로는 데리다의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요, 데리다가 말하는 비판, 아니 존재나 아니면은 주체나 불확실한 거고 논리적인 체계라는 것도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맞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견해를 가지려는 것을 어떤 오만이나 편견이라고 데리다가 규정한다면 저는요, 차라리 예술작품에 관한 한, 정말 최소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그 시야에 관한 한은 차라리 오만한 게 낫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이데거나 샤피로의 접근 방식이 저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데리다의 말대로라면요, 우리는 그림 감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요, 말 그대로 구두가 저기 있구나, 검정색이구나, 그 다음에 상당히 더럽구나, 낡은 구두구나, 뭐 이런 식의 정보를 흡수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하이데거와 샤피로라고 함께 말한 것은요, 두 사람이 이 작품을 바라보고 기본적으로 갖는 예술관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공통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이 구두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두라는 어떤 물질적인 사물로부터 그 물질 이면에 인간의 삶이라든가 정신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두 사람 견해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고흐의 자화상으로서의 성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당시 고흐가 생각하고 있던 농촌 사람들의 삶의 고단함을 이 구두에 표현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어느 하나를 우리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감상 포인트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은 열려 있는 거라고 봐야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들어가서 인식이라든가 감상의 지평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동일한데요. 저는 이것이 적어도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데서는 더 유용하고 더 우리의 어떤 사고와 어떤 느낌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사람의 견해만이 예술작품에 접근하는 통로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뭐 10가지가 될 수도 있고 20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 그림에 접근하고 무엇을 얻어내고 이끌어낼 건지를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 과정에서 예술작품 감상의 묘미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작품으로 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이었으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